안녕하세요. 시선 파트너즈 전민호입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3월 1일인데요. 네, 3일절 3월 1일인데, 오늘은 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3월이 되면 이제 법인 결산이 시작이 되죠. 네, 지금 뭐 벌써 2월부터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지금 세무사님들이랑 기업 회계 담당자분들이 가장 바빠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이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뭐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결산이 왜 중요한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의 흐름도인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나 뭐 공장이든 어디든 인테리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허가를 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물품 등을 구입을 합니다. 물론 뭐 업종마다 다르겠죠. 제조업이냐, 뭐 서비스업이냐, 도소매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물품 등을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세금계산서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직원 채용을 하게 되고, 이때는 또 이제 노무관리하고 4대 보험이 따라오고, 그리고 보통 광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고 수금을 하겠죠, 우리가.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보통 결산과 세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결산을 하고 나면 나오고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냐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뭐 얼마냐? 물론 이게 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당기순이익이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중요한 거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돼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절세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관리하고 이익여금 관리는 여신 관리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연초에 정책자금이라던가 은행 자금 들을 많이들 받으시려고 지금 많이 몰렸어요. 실제로 많이 몰린 상황이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보통 남의 돈을 빌리던, 어쨌든 뭐 기관을 두드려서 뭐 거기서 돈을 빌리던 아니면 투자를 받던 여기에 따른 여신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고 이 재무제표는 또 결산을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라던가 향후에 나중에 뭐 출구 전략이라던가 청산 및 해산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사업에 세 가지금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 정의하시는 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금, 수금, 세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금하고 수금 부분은 회계, 네, 이제 재무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세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 세무하고 회계를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회계라는 과정,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세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네, 회계랑 세무랑 동일시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너무 세금 부분에만 포커싱이 맞춰지시면 나중에 재무제표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양한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책 자금, 은행 자금, 뭐 여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회계는요, 보면은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 따온 건데, 회계는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회계는
회계학개론이라던가 이제 뭐 대학교를 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회계학 원론 첫 페이지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통 회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 물론 법인의 뭐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던가 이런 여신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게 포괄적으로 되게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라는 과정을 걸치고 그 다음에 또 세무라는 과정을 걸쳐서 세금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발생주이고요. 그리고 회계 감사, 분식회계 적발이 목적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제대로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식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식이라고 하는 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분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이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것처럼 네. 분식이란 건 회계 자체가 재무제표 자체가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참 뭐 IMF 때도 그랬고 간간히 이제 뉴스에도 나오죠. 이제 분식 회계로 이제 걸려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식 회계 적발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는 실질과세 원칙하고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세무조사 그리고 세금 탈루 적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에서는 수익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돼 있고요. 세무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 입금, 네, 총 수익 금액, 입금, 그 다음에 거기서 송금, 필요 경비를 마이너스해서 소득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보시면 세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한데 사실 회계법이란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 관련돼서 이제 세무 관련돼서 잘못되면 이제 세법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법을 따르고 있고요. 근데 회계는 사실 회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보통 기업 회계 기준 아니면은 뭐 국제 회계 기준 이런 기준들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복식부기라고 하는데요. 모든 거래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서 다섯 가지 항목,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으로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합치면 이제 합계잔액시산표가 나오게 되고 자산과 비용을 차변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대변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변은 왼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뭐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책을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개념만 좀 알고 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결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차변에는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오고요. 네, 그 돈이 어떤 형태로 회사에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대변에는 회사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네,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현금 흐름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현재라는 말이 나와요. 뭐제 몇 기 해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이 회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법적으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통 매해 12월 31일 말일을 기준으로 그 결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 뭐 부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네, 자본, 그리고 잉여금에 관련된 것들, 당기순이익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관련된 건 나중에 또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보고 갈게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나오고 뭐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나와서 판관비가 나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 외 수익을 플러스하거나 차감해서 네,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하지만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예전에는 이제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었고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결산이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을 평가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비용, 당기순이익을 확정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계정을 정리하여 재정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을 별개로 하여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은 결산이 일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세무라는 처리를 해서 세무 조정을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요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따라서 법인 결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세무 조정 단계도 감안하여 자료를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재무제표에 관련된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보통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이 일어나서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가 났던지 영업성과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 이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는 모두 현금 흐름표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자본 변동표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던 재무제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월에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5월에 결산을 하고 성실신고 대상자 같은 분들은 이제 보통 6월에 결산을 하게 되죠. 개인 사업자라고 뭐 재무제표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매출이 적다고 해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신이란 부분을 투자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실 분들은 매출액이 적더라도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그걸 갖다 뭘 보느냐? 네.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제 보통 세무조정을 해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오늘 하나하나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일단 뭐 안정성이나 수익성, 뭐 성장성, 유동성, 활동성에 관련된 현금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요. 이런 비율들을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비율들이 결국엔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회사의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라고 하는데 재무적 요소가 있고 계량적 요소가 있고 비계량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요소를 봐서 현금 흐름이라던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성, 뭐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에 대한 지표들을 쭉 보게 되고요. 계량적 요소 같은 경우는 뭐 설립기간이라던가 여신거래 성실도, 뭐 금융거래 신뢰도에 관련된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뭐 비계량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위험, 경영자 능력이라던가 기술력 등
기술력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봐서 결국엔 우리가 뭐 재무 등급이 나올 거고 비재무 등급이 나와서 우리 회사의 스펙이 어느 정도가 된다 하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된 자료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산된 자료를 가지고 각각 분석 주체들이 경영자 같은 경우는 경영 계획을 이제 올해 재무제표를 보고 내년이라던가 올해 어, 경영 계획 수립이라던가 경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여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리러 가는 경우에는 네, 재무제표가 꼭 필수적으로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정보에 관해서 이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 신용평가 기관도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뭐 인수합병이라던가 감사, 뭐 세무 당국들도 당연히 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모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지금 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3월에 일어나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결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서 무조건 세금만 줄이려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융자 계획이 있다던가 아니면 투자 계획이 있다던가 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좀뭐 간단한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재무제표, 결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 결산에 관련된 거 3월 내내는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